오늘 코로나19 긴급 진단에서는 손님의 발길이 끊겨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영기술진흥원 양경수 원장을 이민영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북적거렸던 그 거리의 모습이 요즘 참 한산하기만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중소기업의 상황이라고 하면 연일 이제 방송 보도에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자제하고 이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서 머물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는 한산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이 일련의 경제 행위를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좀 조금은 버틸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네. 소상공인들 입장이 상당히 어렵게 먼저 어려움을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내가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면 내일 영업을 하는데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소상공인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보니까 제조업 분야와 이제 소상공인은 조금 더 양상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제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라든지 자금을 융통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약간의 여력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어떤 이 여유를 못 갖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고스란히 그게 매출로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으니까 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예. 소상공인은 지금 그게 안 된다.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그래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우리가 소상공인들도 얼마든지 좀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노란우산 공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노란우산 공제제도는 내가 평소에 5만 원에서 한 100만 원까지 이제 쭉 불입을 하게 되면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내가 그대로 90%까지는 내 통장에 있는 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어떤 이 보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아마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세계 경제를 볼 때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태로 코로나 예. 사태로 중국에서 수출입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장들이 가동이 그 중지가 됐잖아요. 예. 뭐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예. 사스가 지난 2003년이었죠. 예. 2003년 그 사스 때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나요? 정확하게는 이제 2002년 11월부터 이제 발생한 이 사스 소위 감염 사태는 그래도 그때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3% 정도에 불과했고 또 그때의 감염의 규모로 보더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한 8,422명 정도만 감염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망의 경우도 한 775명 정도고 이제 네. 그때는 중국이 이제 한 5,300명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스 사태는 중국 내부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뿐인데 네. 지금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훌쩍 넘었고 그 중에서 또
중국이 이 감염돼서 중국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약 한 8만 8천 정도 되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약 한 7천 한 500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2002년에 사스하고 지금 코로나19하고는 사실 비교한다는 게 좀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이 사태는 초유의 사태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맞이한 거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전체적으로는 무역 의존도가 68.8%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수출 의존도 같은 경우는 37.3%가 37.5%가 이제 외국에 의존하는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을 해서 우리가 가공하고 제조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에 수출을 하는 이런 이 구조다 보니까 외국에서 원부자재 수급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외국에서 어떤 이 판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고스란히 우리는 원부자재 구입 비용 그대로 떠안아야 되고 또 생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가동 비용 그대로 기업 떠안아야 되고 또 생산된 제품을 뭐 보관하든지 어떤 물류상에 있는 이런 비용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한테는 이 사태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런 경우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또 무역 의존도 우리가 수입 의존도를 또 볼 수가 있는데 31.3%가 수입 의존도예요. 예. 이 수입 의존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잘 만들어 놔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수입국에서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 자체가 재고가 되고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데 특히나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전체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이 비용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장 이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가가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더 클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내수로서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이런 이 여지가 충분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대외 그 수출 의존도가 한 69.3% 정도 네. 됩니다. 의존도가 그래서, 높네요. 예. 그래서 이 69.3% 또 독일 같은 경우도 뭐 39.4%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31.7% 정도인데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그들 나라들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더 낮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소위 상품의 중개 무역에서 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위 그 네덜란드 자체 경제로 봐서는 오히려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완제품을 들여와서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원의 인프라가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원이 부족하다.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자원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희 37.5%의 대외 의존도가 있는 거가 매우 중요하게 와닿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이제 39.4% 정도의 수출 의존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보다 더 영향을 받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또 강점이 있냐면은 이 대외 의존도
차지하는 비중이 예. 여기는 소위 우리가 흔히 로열티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높은 기술력을 통해서 소위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품, 상품 교육을 통한 의존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그렇죠. 이 원천 기술을 통해서 소위 수취하는 이 이익이 그만큼 우리보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력을 키우고 고부가가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위기가 왔을 때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얻어야 될 교훈 중에 하나가 이제 상품 수출에 너무 의존하다가는 이런 원부자재 조달의 문제가 생기니까는 모든 과정이 스톱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그 기술력 소위 무형의 자산에 투자를 해서 무형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 수입 의존도가 우리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독일도 그렇고 이제 기술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의 힘, 또 기술의 힘, 국가의 힘을 무엇보다 키워야 된다는 또 생각이 또 들고요. 맞습니다. 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 대책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임대료 그 지원 정책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바로 직접 이 수혜를 받는 이런 어떤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보고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라 그래가지고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할인을 해줬을 때 그 할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소득세에서도 감면을 해주고 법인세에서도 감면을 해서, 그래서 세제 혜택을 정부와 임대인이 소위 공동으로 우리 임차인들을,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이런 제도가 되겠고요. 또 이제 하나는 정부 재산 임차인 지원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국가 소유의 재산들의 그 임대 비용, 소위 말해서 임대 비용 같은 경우를 지금 한 3% 정도 되는 거를 한 1% 정도로 좀 낮춰준다든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 임차인 지원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인프라들, 시설들을 임대했을 때 그 임대료가 한 3에서 5% 정도 받고 있는 거가 그걸 일률적으로 한 1%로 좀 낮춰준다든지, 또 뭐 그 외에 그런 임차인한테 어떤 임대료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과의 이 계약에 의한 이런 관계에서는 약 한 25%에서 20에서 한 35% 정도까지 좀 세금 감면을 그러니까 그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한테는 아주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한 임대료 지원 사업 예. 세 가지 착한 예, 임대료 예. 지원 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 재산 임차인 지원 사업 예. 그리고 공공기관 임차인 예. 지원 제도. 지금 들어보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활용을 해서 예.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세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예, 해주십시오.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를 한 3조 원 규모에서 지금 6조 원 규모로 2배 이상 이제 늘렸고요.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할인율이 뭐 그동안에는 한 5에서 6% 정도로 할인을 해줬는데 이걸 한 10% 정도까지 향상을 한다든지 네. 또 사용 금액을 뭐 30에서 50만 원 한도를 100만 원으로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부도 최대한 가용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 자세로 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느냐. 정부도 도와주고 지자체도 도와주는데 그러면 우리 소비자는 소위 그들과 만나면은 이웃이거든요. 그들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와 고객과 사업자와의 관계지만 돌아서면은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웃의 문제를 우리도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때 활용해 주는 것이 이웃을 돕고 우리 공동체를 돕고 우리 국가를 돕는다라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소비 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이 사태를 극복하는 큰 모티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5% 할인율이 처음에 5%였는데 지금 10%로 예, 올라갔어요. 10%로. 그래서 뭐 시민들도 그만큼 이익이죠. 본인들도 혜택이 주어지고 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움직이지 말아라, 소위 이동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지금 다들 움츠리고 이동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밖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염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이 전문가들의 소위 의견에 따라도 그 상황에서 감염의 우려는 지극히 낮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단지 어디가 위험하냐 하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어떤 이 분말에 의한 어떤 이런 그 감염의 염려는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네. 우리가 소비 행위를 하면서 약간의 이동하는 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도 어느 정도 좀 잦아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거는 좀 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면 그 배달업이 그 일반 매장이나 이런 가게들보다 피해가 조금 덜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을 하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좀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전환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1985년부터 하나망, KT망 해가지고 코넷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 한 40년 전에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 가상의 세계가 이제 들어와서 지금은 평소에도 우리가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동시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해야지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적어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배달업이라고 하는 이 배달이라는 이 사업도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연결해 주는 게 배달업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위 홀 영업 중심, 고객 접점 영업 중심으로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현실의 세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가상의 세계에서 커버해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월 14일 날 한국 외식업 중앙회가 우리 외식업이 받는 코로나19 사태의 이 영향을 한번 소위 조사를 한 그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일반 배달업을 안 한 업소에서는 87.3%가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나온 반면에 배달업을 같이 영위한 업소에서는 37.5%만 이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물론 지금 상황하고는 상당히 한 달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이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이 조사 결과가 나온 거를 보면 평소에 우리가 배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 내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내가 오는 고객 손님한테 바로 어떤 이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배달을 통해서 내 서비스나 제품을 소위 전달하는 이런 것들도 꼭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그 배달 그 수요가 변한 거를 한번 보면은 금년 1월 3일에서 1월 5일 날 뭐 이거 이제 배달 업체입니다. 배달 업체들 어디라고 뭐 소위 그 지칭하기는 좀 못합니다만은 이 배달 전문 업체에서 1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주문량이 한 443만 건 정도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1월 31일에서 2월 2일, 3일 같은 기간이죠. 그 한 달 후에 그 기간 동안에는 493만 건이 약 11.3%가 이제 한 달 전에 비해서 이제 증가를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배달만 그렇게 증가한 게 아니라 온라인 업체 중에 이제 한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오픈마켓 하는 업체 중에 서열 한 4위 정도 되는 업체에서 이 HMR 판매량 변화를 같은 기간 동안 1월 3일 해서 1월 5일 동안의 주문 건수를 보면 443만 건에서 1월 30일에서 2월 2일까지를 보면은 이 1692%나 증가를 합니다. 1692%, 160%가 아니라. 또 밀키트라고 이런 또 판매량의 변화도 보면은 그만큼 이제 배달 수요가 많이 올라간다. 네, 그만큼 이제 인터넷 상에서 비즈니스는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평소에 내가 음식점을 한다 해도 오는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까지 접근 안 했던 인터넷 부분 그리고 배달 부분,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좀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소상공인 현황과 또 정부 지원 정책 등 자세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예.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원장님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